1992년 6월에서 7월 사이 2달간 일본 오사카 센난군 구마토리정에서 거주하는 젊은 남녀 5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놀랍게도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쇄 자살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저 단순 자살로 치부하기엔 미심쩍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아니 자살인 게 명확하지 않다니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명탐정 문안과 함께 구마토리정 연쇄 자살 사건의 의혹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문점. 자살한 5명은 하나같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허. 평소 A군과 친분이 있었던 B군은 먼저 자살한 A군의 장례식에서 친구들에게 꿋꿋이 살아가자라고 독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일 뒤 B군은 집에 헛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 그리고 이양 역시 소속된 육상부에서 최고 신기록을 달성한 날에 사망. 이건 뭐야? 최고 신기록을 달성한 날에 자살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달성한 날엔 파티를 해야죠. 그렇죠. 두 번째 의문점. 자살 방식입니다. 사망한 5명 중에 4명은 목을 매달아 자살했는데요. 그중에 C군은 발견 당시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였고 네? D군의 경우는 목을 매달 때 쓰인 셔츠가 달린 지점이 D군의 손에 닿지 않는 높은 위치였다고 합니다. 자살로 위장된 거 아닙니까? 이거? 아하. 그러게 이거는 위장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느껴지네요. 의문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양의 경우 자기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사망했는데요. 피투성이가 된 이양이 죽기 전 다르다, 다르다 이런 의문의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추측을 한다면 자살을 하기로 돼 있었고 그걸 조력자가 있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와 좀 다르게 뭔가 진행됐다는 게 당황돼서 다잉 메시지를 그렇게 남긴 게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B군과 C군 그리고 이양은 사망하기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차가 자신들을 뒤쫓아왔다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쫓았던 사람이 범인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러 추측이 제기됐지만 타살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 사건은 연관성을 알 수 없는 연쇄 자살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추리특급 범인은 누구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리시에 거주하는 로버트 데니스 블레어 애덤스. 그는 건축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30세 남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애덤스 진정해.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며칠 뒤인 7월 5일 애덤스는 약 700만 원의 현금과 귀금속을 들고 갑자기 미국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데다가 과거 마약 투약 전과 때문에 마약 거래상으로 의심받은 애덤스는 미국 입국 금지 처리,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 아까 직장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사는 어쩌고 갑자기.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돈 들고 막 미국에 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마약 거래 전과가 있었다니까. 네네. 마약 조직한테 막 협박당하거나 막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허. 미국에 가지 못한 애덤스는 며칠 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친구를 찾아가 자신을 제발 미국에 데려다 달라며 애원했는데요. 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애덤스는 결국 1996년 7월 10일 홀로 차량을 렌트해 미국 국경을 넘었고요. 이후 그는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멀리도 갔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덤스는 체크인을 한 뒤에도 방에 들어가지 않고 불안한 모습으로 로비에서 서성거리다가 1시간 뒤 갑자기 모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7시 30분 애덤스는 모텔 인근의 한 주차장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나 보네요. 더욱더 이상한 건 사건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애덤스의 옷이 벗겨져 있었고요. 그의 이마에서 무기에 의해 공격을 당한 흔적이 발견. 그리고 조사 결과 결정적 차이는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복부에 있는 강한 충격이면 엄청난 주먹 같은 걸로 맞았다든지
어쨌든 자살이 아닌 타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애덤스의 시신 주변에 약 460만 원 상당의 독일, 캐나다, 미국 지폐들이 흩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애덤스의 손에서 살인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 DNA 검사를 했지만 범인은 특정하지 못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과연 애덤스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을 친 걸까요? 대체 범인은 왜 그를 살해한 걸까요? 1977년 1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16세 소년 사망한 채 발견. 공사장 인부 사인은 모모 속 독극물. 두 사람의 사인은 청산 중독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청산가리가 든 무언가를 먹은 거예요, 두 사람 다? 즉사 아니에요, 즉사? 거의 즉사죠. 그죠? 저거는 오래 못 버텨요. 원한에 의한 건가요? 자,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16세 소년은 사망 전날인 1월 3일 시나가와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된 콜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1시경 콜라를 마시고 사망.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공사장에서 거품을 물고 사망한 인부 옆에서도 이 콜라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인부 역시 인근의 또 다른 공중전화 부스에서 문제 콜라를 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누가 의도적으로 그 공중전화 부스에 청산을 탄 콜라를 둔 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저 콜라 회사의 앙심을 품고 어떤 그 이미지를 추락시킬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블랙 컨슈머. 네. 이후 일본 경찰은요. 공중전화 부스의 콜라를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나 용의자, 또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추정되며 한순간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묻지마 범죄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분노, 앙심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얼마나 무서울까, 동네 사람들. 다 망해라. 자, 그런데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2월 오사카의 한 30대 회사원이 출근 도중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 콜라를 발견한 뒤 마셨고요. 결국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그러나 정말 천만다행히도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운 좋게 목숨을 구한 이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다음 날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왜?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청산 콜라 사건을 알고도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 부끄럽고 면모가 없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자살할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가 콜라를 마시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고 또 청산 중독 증상이 없었다고 보도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 아니야? 설마. 갑자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왜냐면 수사가 쪼여오잖아.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인 척 하려다가 마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입으로 적시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나 그 역시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본의 청산 콜라 살인 사건은 1992년 1월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추리 특급 범인은 누구 19 610입니다. (1989년 5월) 2세 크리스토퍼 댄스비 실종. 1989년 8월 19개월 셰인 워커 실종. 미국 뉴욕시에서 실종된 두 아이. 아휴, 아이들은 무려 3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어디인가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 너무 어린아이들이다. 아니, 뉴욕시에서 같은 해 또 비슷한 시기에 어린아이들이 실종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마치 누군가 목적이라도 있는 듯 이상하리만큼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 실종된 두 아이는 모두 흑인 남자아이.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실종된 크리스토퍼와 셰인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똑같은 할렘가 놀이터에서 잠깐 사이 실종됐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두 아이가 실종된 날이 모두 목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이 모두 실종 전 한 남매와 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특히 쉐인의 경우 실종 당일 쉐인의 어머니가 거절했음에도 남매가 끈질기게 함께 놀게 해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고 쉐인의 어머니가 마지못해 이를 허락하고 난 뒤 한 남성이 그녀에게 접근. 그녀가 남성 쪽을 쳐다보려 고개를 돌린 그 잠깐 사이에 쉐인은 감쪽같이 실종됐습니다. 유괴네 유괴. 의도적인 유괴네. 그 남자가 수상하네, 지금 완벽하게. 그 남매를 미끼로 이렇게 한눈 팔게 하는 거네. 당시 경찰도 남매와 의문의 남성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남매의 부모님과 해당 남성을 조사했지만 이들이 아이들을 납치한 정황이나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도 당시 체포된 사람이나 유력한 용의자도 없었을 뿐더러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유괴범이면 100%돈 요구 아닌가요? 왜 들어간 거죠, 그럼? 근데 뭐 돈도 요구 안 했고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인신매매인가? 아, 근데 너무 어리잖아요. 저 아이들을 사실은 아니 뭐 입양 뭐 이런 데다가 아, 너무 끔찍한데. 경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들 실종 사건의 범인을 두고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일 수도, 연쇄 살인마의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소행일 가능성뿐 아니라 아이를 원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혹은 입양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갔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요. 두 아이 실종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인지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데려간 건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아동 실종 사건의 범인을 추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랑캇군의 한 마을. 7살 동갑내기였던 니잠, 요기, 알비자는 평소처럼 밖에서 함께 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애가 점심 먹으러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평소 아이들은 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나가 놀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함께 놀던 아이들 중 이 3명의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휴 참. 이 세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종된 3명의 아이들은 한 야자 농장에 있는 굴착기 옆에서 놀던 모습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실종. 당시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해서 약 500명이 수색에 투입됐고요. 정글로 뒤덮인 마을 주변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농장 인근 호수에서 익사했을 가능성을 두고 마을과 농장, 호수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납치당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요. 범죄 정황도 금전을 요구한 이도 누군가 아이들에게 접근한 것을 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종된 지 약 5개월 후인 지난 3월 한 주민이 실종된 아이들을 봤다고 주장. 주민에 따르면 실종된 아이가 자신을 불렀으며 자신이 다가간 순간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뭐야?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인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납치를 당했으면은 다른 지역으로 갔을 거기 때문에 저 근처에서는 발견될 리가 없고 사고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좀 마음밖에 잘 없어요. 살아있길 바래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일인데. 그러니까. 좀 이 아이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추리특급 범인은 누구 19 4위 공개합니다. 풀리지 않는 모모의 미스터리. 2006년 5월 24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사는 여성 앨리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레이 리베라 씨를 찾았습니다. 8일 전 실종된 그녀의 남편이자 프리랜서 비디오 작가 레이 리베라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종이 됐다가 죽어서 발견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5월 16일 레이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는데요. 이후 그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함께 일하던 포터 스탠스 베리는 현상금 $1,000를 내걸며 친구 레이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아, 그래도 친구가 찾고 싶었나 봐요, 정말. 현상금도 이렇게 걸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5월 24일 B 호텔과 주차장 사이에 있는 한 저층 건물 옥상에서
무언가 추락하면서 뚫린 듯한 수상한 구멍이 발견됐는데요. 어. 그리고 그 구멍 아래 건물에서 가족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레이가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살아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저 사진을 보고 정황을 들어보니까 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가라는 의심이 들긴 하거든요. 볼티모어 경찰 측 역시 정황상 레이의 자살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 호텔 고층 옥상에서 구멍이 난 건물까지의 거리는 무려 14m. 그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안 가겠지. 저 정도 거리면 레이가 호텔 옥상에서 있는 힘껏 달려서 뛰어내렸다 해도 구멍 위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심지어 당시 레이의 담당 검시관 역시 사건 정황이 불확실하다며 해당 사건을 미결로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아니가 스스로 떨어졌든 누가 던졌든 둘 다 불가능해요. 둘 다 불가능하지. 아니 저 굴뚝 같은 데서 떨어져야만 저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는 이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이니까 어떻게 배제를 한 저길로 거고. 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 그의 휴대폰과 안경은 긁힌 자국 하나 없이 멀쩡한 상태로 발견됐고요. 정말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처럼 이 B 호텔 옥상 CCTV까지 고장난 상태. 그러니까 레이가 B 호텔에서 추락했다는 증거, 목격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갑자기 쿨한 모드입니까? 답은 나왔어요. 네. 죽여놓고 저기다 놓은 거고 추락사로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낸 거예요. 저기서 뭘 던진 거지. 던진 저기까지 하자. 저도 지금 방금 비슷한 소름 돋았어 약간. 그런 식으로 묻어가려고 하지 마. 아니 나 그렇게 아니. 생각했어. 저 건물에서 던진 거야, 무거운 거. 그러면 구멍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 거기다 갖다 놓은 거지. 갖다 놓은 거지. 그런데 레이의 시신이 발견된 후 그의 가족들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포터 스탠스베리 현상금 걸었던 친구 아닙니까? 친구죠. 네. 가족들이 포터를 용의자로 의심한 이유. 아까 레이가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지막 통화를 한 번호가 포터가 운영하는 회사의 내선 번호였고요. 이놈의 자식. 레이 시신 발견 이후 직원들에게 레이와 관련해 항고 명령을 내렸고요. 경찰 조사와 각종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수사는 맞고 현상금은 걸고 좀 이상하잖아.